종이 동물원. 켄 리우. 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울고 있는 내 모습에서 시작한다. 기억 속의 나는 엄마와 아빠가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아빠는 달래기를 포기하고 방에서 나가버렸지만 엄마는 나를 안고 부엌으로 가서 식탁 앞에 앉혔다. 칸, 자 보렴. 엄마는 냉장고 위에 있는 포장지 한 장을 내리면서 말했다. 엄마는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의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벗겨서 냉장고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엄마는 포장지를 식탁에 펼쳐놓은 다음 하얀 면을 위로 해서 접기 시작했다. 나는 울음을 그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엄마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엄마는 포장지를 뒤집어서 다시 접었다. 주름을 잡고 꾹꾹 누르고 안으로 접어 돌돌 말고 비틀기도 하는 사이에 포장지는 엄마의 동그랗게 쥔 손 안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엄마는 꼬깃꼬깃 접은 종이 덩어리를 입에 대고 풍선처럼 숨을 불어넣었다. 간 라오후. 봐, 호랑이야. 엄마는 식탁 위에 종이 덩어리를 내려놓고 손을 뗐다. 식탁 위에 주먹 2개를 합친 크기의 조그마한 종이 호랑이가 서 있었다. 호랑이의 가죽은 포장지 무늬 그대로 흰 바탕에 빨간 사탕, 초록색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점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엄마의 피조물로 손을 뻗었다. 그것은 꼬리를 움찔거리다가 내 손가락을 향해 신나게 덤벼들었다. 으르랑 짖는 소리가 났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신문지 바스락거리는 소리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소리였다. 저자우저즈. 엄마가 말했다. 이건 종이접기라는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엄마의 종이접기는 특별했다. 엄마가 숨을 불어넣으면 종이는 엄마의 숨을 나누어 받았고 엄마의 생명을 얻어서 움직였다. 그건 엄마의 마법이었다. 아빠는 엄마를 카탈로그에서 골랐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한 번은 아빠에게 자세한 사정을 물어본 적이 있다. 내가 엄마랑 다시 대화를 나누게 하려고 아빠가 애쓰던 시절이었다. 아빠는 1973년 봄에 결혼 중개회사에 가입했다. 신부 카탈로그를 받아 한 페이지를 단 몇 초도 보지 않고 휙휙 넘기던 아빠의 눈에 엄마의 사진이 들어왔다. 나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다. 아빠한테 설명만 들었을 뿐이다. 엄마는 초록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서 몸 옆쪽이 카메라를 향하도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을 카메라 쪽으로 틀어서 기다란 검은 머리카락이 가슴과 어깨에 아름답게 드리워졌다고 한다. 그렇게 앉아서 차분한 아이 같은 눈을 하고 아빠를 바라보았다고 한다. 엄마는 카탈로그 맨 마지막 쪽에 있었단다. 카탈로그에는 엄마가 18살이고 춤추기를 좋아한다고 또 홍콩 출신이라서 영어를 잘한다고 나와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다. 아빠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고 중매회사가 두 사람 사이에서 편지를 전달해 주었다. 마침내
아빠는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가서 엄마를 만났다. 답장은 회사 사람들이 써준 거였어. 엄마는 헬로, 굿바이 말고는 영어를 하나도 못했단다. 신부로 팔려가려고 자기 사진을 카탈로그에 싣다니.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내가 세상 일을 다 안다고 생각했다. 경멸의 맛은 달콤했다. 와인처럼. 회사로 쳐들어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따지는 대신 아빠는 호텔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에게 돈을 주고 통역을 부탁했다. 내가 얘기하는 동안 엄마는 반쯤 겁먹고 반쯤 희망에 찬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어. 그러다 웨이트리스가 내 말을 통역해 주니까 천천히 웃기 시작했지. 아빠는 코네티컷주로 돌아와서 엄마를 데려오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내가 태어났다. 그 해는 호랑이 해였다. 내 부탁을 받고 엄마는 포장지로 염소와 사슴, 물소도 접어주었다. 거실을 뛰어다니는 종이 동물들을 라오후는 으르렁거리며 쫓아다녔다. 그러다가 붙잡으면 발로 꾹 눌러댔고 공기가 빠져서 납작해진 동물들은 접힌 종이로 변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숨을 불어넣어서 동물들이 조금 더 뛰어다닐 수 있게 해주었다. 이따금씩 종이 동물들이 말썽을 일으킬 때도 있었다. 한 번은 물소가 저녁 식탁에 놓인 간장 종지에 뛰어든 적도 있었다. 괄호 열고 물속에서 뒹굴고 싶었던 것이다. 진짜 물소처럼. 괄호 닫고. 내가 재빨리 꺼내주었지만 모세관 현상 탓에 이미 허벅지까지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다. 간장에 젖은 다리 때문에 똑바로 설 수가 없었던 물소는 식탁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햇볕에 말려주었는데도 물소는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절뚝거리면서 사방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랩으로 다리를 묶어주자 온 사방을 마음껏 뒹굴었다. 괄호 열고 간장 종지만 빼놓고 괄호 닫고. 한편 라오우는 나와 함께 뒷마당에서 놀 때 참새떼한테 덤벼들기를 좋아했다. 한 번은 구석에 몰린 참새가 다급한 나머지 반격을 해서 라오우의 귀를 찢어 놓았다. 나는 움찔 놀라서 낑낑대는 라오우를 안고 엄마한테 갔고 엄마는 테이프로 라오우의 귀를 붙여주었다. 그 후로 라오우는 새들을 피했다. 어느 날 나는 상어가 나오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보고 엄마한테 상어를 한 마리 만들어 달라고 했다. 엄마가 만들어준 상어는 식탁 위에서 불쌍하게 펄떡거렸다. 나는 개수대에 물을 채우고 그 안에 상어를 넣어주었다. 상어는 신이 나서 헤엄을 치며 빙빙 돌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자 물에 젖어 투명해지더니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접은 부분도 풀리고 말았다. 상어를 구하려고 꺼내놓고 보니 손에 남은 것은 젖은 종이뭉치뿐이었다. 라오후는 개수대 가장자리에 앞발을 짚고 그 위에 턱을 괜다. 귀가 축 늘어진 채 나지막이 가르랑거리는 울음소리를 들으니 왠지 죄책감이 들었다. 엄마는 나한테 새 상어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번에는 은박지로 접은 상어였다. 그 상어는 커다란 금붕어 어항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라오우와 나는
어항 옆에 앉아 금붕어를 쫓아다니는 상어를 지켜보곤 했다. 라우흐는 어항 반대편에서 얼굴을 들고 올려다보았다. 커피잔처럼 커다래진 라우흐의 눈이 어항 저편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10살 때 우리 가족은 도시 반대편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 이웃집 여자 둘이 인사차 우리 집에 들렀다. 아빠는 손님들에게 마실 것을 내온 다음 미안하지만 전에 살던 사람들의 공과금을 처리하러 부동산 중개소에 가야 한다고 했다. 편히들 계세요. 제 아내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 말이 없어도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식탁 앞에 앉아 책을 읽는 동안 엄마는 부엌에서 이삿짐을 풀었다. 이웃 여자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딱히 목소리를 낮출 생각도 안 하고서. 멀쩡한 남자처럼 보이던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섞여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이 집 애 좀 봐. 되담한 것처럼 생겼잖아. 눈은 쭉 째졌는데 얼굴은 하얘. 조그만 괴물 같아. 애는 영어를 할 줄 알까? 여자들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그들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안녕, 이름이 뭐니? 잭이에요. 중국식 이름이 아니네? 그때 엄마가 내 곁에 나타났다. 그러고는 여자들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세 사람은 나를 가운데 두고 세목골로 서서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아빠가 올 때까지. 그 동네에 살던 마크라는 아이가 스타워즈 장난감을 들고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광선검에 불이 켜지는 오비완 케노비 인형이었는데 양팔을 앞으로 내밀고 조그만 목소리로 포스를 사용하거라 라는 말도 할 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진짜 오비완이랑 하나도 안 닮은 인형이었다. 마크가 거실 탁자에서 인형을 5번이나 작동시키는 동안 나는 그의 곁에 앉아서 가만히 구경했다. 얘 혹시 다른 것도 할 줄 알아? 내가 물었다. 마크는 내 질문에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다. 자세히 봐. 얼마나 진짜 같은데. 나는 마크의 말대로 인형을 자세히 보았다. 뭐라고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마크는 그렇게 반응하는 나를 보고 실망했다. 네 장난감도 보여줘. 나는 종이로 만든 동물원 말고는 장난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내 방에서 라우우를 가져왔다. 그때는 라우우도 몹시 낡아서 여기저기 테이프와 풀로 붙인 자국이 보였다. 엄마랑 내가 오랫동안 수리한 흔적이었다. 이제 라우우는 전처럼 날렵하지 않았고 똑바로 서지도 못했다. 나는 라우우를 거실 탁자에 올려놓았다. 복도 저편에서 다른 동물들이 타다닥 달려나와 거실을 조심스레 엿보는 기척이 났다. 샤오 라우우.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영어로 바꾸어 말했다. 이건 호랑이야. 조심스럽게 라우우가 앞으로 걸어나와 마크를 보며 가르랑거리더니 마크의 손을 킁킁거렸다. 마크는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지에 무늬가 새겨진 라우우의 가죽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호랑이랑 하나도 안 닮았네 뭐. 네 엄만 쓰레기로 장난감을 만들어주냐? 나는 라우우가
쓰레기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정말로 포장지 쪼가리에 지나지 않았다. 마크가 오비완 인형의 머리를 다시 눌렀다. 광선검에 불이 켜졌고 오비완의 양팔이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포스를 사용하거라. 라우우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냉큼 달려가서 플라스틱 오비완 인형을 탁자 아래로 밀어버렸다. 바닥에 떨어진 인형은 부서졌다. 오비완의 머리가 소파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으르랑! 라우우가 웃었다. 나도 같이 웃었다. 마크는 나를 밀쳤다. 그것도 아주 세게. 이거 엄청 비싼 인형이란 말이야. 이젠 가게에서 팔지도 않는다고. 네 아빠가 네 엄마를 사올 때 낸 돈보다 더 줘야 할지도 몰라.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라우우가 으르렁거리더니 마크의 얼굴을 향해 뛰어올랐다. 마크는 비명을 질렀다. 아파서가 아니라 놀라고 무서워서였다. 어쨌거나 라우우는 종이로 만든 호랑이일 뿐이었으니까. 마크는 라우우를 붙잡았고 마크의 소나기 안에서 구겨지고 반으로 찢기는 동안 라우우는 숨이 막혀 울음소리마저 그치고 말았다. 마크는 종이 쪼가리 2개를 둥글게 뭉쳐서 나한테 던졌다. 자, 받아. 네 바보 같은 싸구려 중국제 쓰레기. 마크가 돌아간 후에 나는 종이 쪼가리를 테이프로 붙이고 반듯하게 펴고 접힌 자국을 따라 다시 접느라 오랫동안 끙끙댔지만 소용이 없었다. 천천히 다른 동물들이 거실로 들어와서 우리를 빙 둘러쌌다. 나와 한때 라우우였던 포장지 쪼가리를. 나와 마크의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마크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였다. 그로부터 2주일 동안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그 2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던 금요일,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쉐샤오 하오마? 학교 잘 갔다 왔어? 엄마가 물었다. 나는 대답도 안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거울을 보았다. 난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어. 하나도. 나는 저녁을 먹다가 아빠한테 물었다. 제 얼굴이 짱깨처럼 생겼어요? 아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아빠는 다 아는 눈치였다. 아빠는 눈을 감고 콧등을 문지르면서 말했다. 아니, 안 그래. 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자오 짱깨? 짱깨가 뭔데? 영어로 말해요, 영어로. 내가 말했다. 엄마는 영어로 말하려고 애썼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 앞에 그릇을 멀찍이 밀었다. 그릇에는 피망과 함께 볶은 오양장육이 들어있었다. 우린 미국 음식을 먹어야 해요. 다른 집들도 가끔은 중국 음식을 먹어. 아빠는 나를 타이르려고 했다. 우린 다른 집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빠를 똑바로 쳐다봤다.
다른 집에는 외국인 엄마가 없단 말이에요. 아빠는 내 눈을 피했다. 그러더니 한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내가 요리책을 사다 줄게. 엄마의 눈이 나한테로 향했다. 부하우츠? 맛이 없어? 영어로 말해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영어로 말하라고요. 엄마는 손을 뻗어서 내 이마를 만졌다. 열이 나는지 보려고. 파샤올러? 열이 있나? 나는 엄마의 손을 밀어냈다. 난 괜찮아요. 영어로 말하라니까요. 나는 이제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아빠도 곁에서 거들었다. 잭한테는 영어로 말해. 당신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잖아. 아니면 다를 줄 알았어? 엄마의 어깨가 축 처졌다. 엄마는 가만히 앉아서 아빠를 보다가 나를 보다가 다시 아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을 하려다가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어쩔 수 없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오냐오냐 했던 것 같아. 잭은 다른 애들이랑 어울려서 살아야 해. 아빠가 말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난 그 말을 여기서 느껴요. 엄마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켰다. 하지만 아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느껴요. 엄마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미국이야. 어깨가 축 처진 채 의자에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은 라우한테 깔려서 바람이 빠져버린 물소 같았다. 그리고 저요, 진짜 장난감이 갖고 싶어요. 아빠는 나한테 스타워즈 인형 세트를 통째로 사주었다. 나는 오비완 케노비 인형을 마크에게 주었다. 엄마가 접어준 종이 동물들은 커다란 신발 상자에 담아서 침대 밑에 넣어두었다. 이튿날 아침 상자에서 탈출한 종이 동물들이 내 방 곳곳에 좋아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었다. 나는 녀석들을 잡아서 도로 상자에 집어넣고 뚜껑을 테이프로 붙여버렸다. 하지만 상자 안의 동물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나는 상자를 들고 다락으로 올라가 내 방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한쪽 구석에 던져 놓았다. 엄마가 중국어로 말을 걸면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서 엄마는 영어를 더 많이 쓰려고 애썼다. 하지만 발음도 문법도 엉망이라 짜증스럽기만 했다. 나는 엄마의 영어를 교정해 주려고 했다. 결국 엄마는 내가 곁에 있으면 아예 말을 안 하게 됐다. 엄마는 나한테 알려줄 게 있으면 몸짓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에서 본 미국 엄마들처럼 나를 끌어안으려고도 했다. 내가 보기에는 과장되고 뜬금없고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웠다. 내가 짜증내는 걸 알고 나서 엄마는 몸짓도 그만두었다. 너 엄마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 아빠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 아빠는 내 눈을 피했다.
아빠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 농촌에 살던 처녀를 데려와서 코네티컷주 교회에 적응하기를 기대했던 것이 실수였음을. 엄마는 미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프랑스어를 배웠다. 이따금 식탁 앞에 앉아 포장지의 하얀 뒷면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엄마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었다. 그러면 얼마 후에 내 침대 머리맡 탁자에 새 종이동물이 나타나서 나한테 놀아달라고 졸랐다. 나는 그 녀석들을 붙잡아서 바람이 빠질 때까지 납작하게 누른 다음 다락에 있는 상자에 처박았다. 엄마는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마침내 종이동물 접기를 그만두었다. 그 무렵에는 엄마의 영어 실력도 제법 그럴듯했지만 나는 이미 엄마가 어느 나라 말을 하든 들은 척도 안 하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가끔 집에 돌아왔다가 혼자 중국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는 엄마의 자그마한 뒷모습을 볼 때면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어쩌면 엄마는 달에서 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내 방으로 올라갔다.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순전히 미국 아이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곳으로. 아빠와 나는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 침대 양옆에 서 있었다. 아직 40살도 안 된 엄마는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엄마는 오랫동안 통증에 시달렸으면서도 별것 아니라며 병원에 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을 때에는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수술도 못할 지경이었다. 내 정신은 병실이 아니라 딴 곳에 가 있었다. 마침 학내 채용 설명회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력서와 성적증명서, 면접 일정 짜기 같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던 것이다. 나는 교묘한 거짓말로 구인 담당자들을 속여서 취직하겠다는 계략을 꾸미는 중이었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와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끔찍한 짓인 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기분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엄마가 의식을 회복했다. 아빠는 엄마의 왼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러고는 몸을 숙여 엄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는 기운이 빠지고 늙은 아빠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문득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이나 아빠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아빠를 보며 빙긋 웃었다. 난 괜찮아요.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로 엄마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너 학교에 돌아가야 한다는 거 엄마도 알아. 목소리가 얼마나 작았던지 엄마 몸에 주렁주렁 연결된 기계 소리 때문에 알아듣기도 힘들었다. 가봐.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돼. 별일 아니야. 학교에 가서 잘 지내. 나는 손을 뻗어서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래야 할 것 같아서였다. 그러자 마음이 놓였다. 머릿속으로는 벌써부터 돌아갈 비행기 편을 환한 캘리포니아의 햇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소곤거렸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에서 나갔다. 잭, 만약에 발작 같은 기침이 터지는 바람에 엄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에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다가 건강을 해치거나 그러지 마. 네 삶에 집중하도록 해. 그래도 다락에 놔둔 상자는 꼭 챙겨가야 해. 그리고 매년 청명절에 상자를 꺼내서 엄마 생각을 하렴. 엄마는 항상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청명절은 죽은 이를 기리는 중국 명절이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청명날이 되면 엄마는 돌아가신 중국의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미국에서 보낸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였다. 엄마는 그 편지를 나에게 소리내어 읽어주었고 내가 소감을 말하면 그것도 편지에 같이 적었다. 그런 다음 편지지를 접어서 종이학을 만들어 서쪽으로 날려보냈다.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종이학은 바삭거리는 날개를 퍼덕이며 서쪽으로 긴 여행을 떠났다. 태평양을 향하여, 중국을 향하여, 외가 식구들의 무덤을 향하여. 엄마와 함께 하던 편지 쓰기를 그만둔 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다. 나 중국 명절은 하나도 몰라요. 됐으니까 쉬세요, 엄마. 그 상자 꼭 챙겨가서 가끔씩 열어봐. 열어보면 엄마가 다시 기침을 시작했다. 알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의 팔을 어색하게 다독거렸다. 하이즈, 마마 아이니. 아들, 엄마는 널 사랑해. 엄마의 기침이 다시 도졌다. 오래전에 보았던 장면이 기억 속에서 퍼뜩 떠올랐다. 아이라고 말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던 엄마의 모습이. 알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말해요. 아빠가 돌아왔고 나는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공항에 가봐야 한다고 했다. 엄마는 내가 탄 비행기가 네바다주 근처의 하늘을 지날 때 숨을 거두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는 순식간에 늙어버렸다. 우리 집은 아빠 혼자 살기에 너무 커서 파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여자친구인 수정과 함께 아빠를 도와 이삿짐을 싸고 집을 청소했다. 다락에 있던 신발 상자를 수전이 찾았다. 종이동물들은 단열 처리가 안 된 다락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파삭거렸고 포장지 무늬의 색깔도 희미하게 발행체였다. 이런 종이접기는 처음 봐. 너희 엄마 진짜 멋진 예술가셨구나. 종이동물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던 뭔지 모를 마법이 엄마가 죽었을 때 사라져버린 모양이었다. 아니면 그 종이동물들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그저 나의 상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기억이란 믿을 게 못 되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2년 후 4월 첫째 주였다. 수전은 어느 때처럼 끝이 안 보이는 경영 컨설턴트 일 때문에 출장을 가 있었고 나는 집에 늘어져서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상어가 나오는 다큐멘터리 화면을 보고 손이 멈췄다. 문득 머릿속에 엄마의 손이 떠올랐다. 내가 라우우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은박지를 접고 또 접어서 상어를 만들어주던 엄마의 모습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책장 옆 바닥에 찢어진 테이프가 붙은 종이 뭉치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주워서 버릴 생각으로 그쪽을 향해 걸어갔다. 종이 뭉치가 움찔거리더니 저절로 펴졌다. 가만히 보니 라우우였다. 내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 으르랑. 내가 고치려다 포기한 후에 엄마가 다시 붙여놓았던 것이다. 라우우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작았다. 아니면 그 시절의 내 주먹이 지금보다 더 작았거나. 수저는 종이동물들을 우리가 사는 아파트 이곳저곳에 장식 삼아 놓아두었다. 먼지가 잔뜩 앉은 몰골로 모아 라우우는 꽤나 외진 구석에 놔둔 모양이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손가락을 내밀었다. 라우우는 꼬리를 움찔거리다가 내 손을 향해 신이 나서 달려들었다. 나는 웃으며 라우우의 등을 다독여 주었다. 라우우가 내 손 안에서 가르랑거렸다. 안녕 친구, 잘 있었어? 라우우는 장난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고양이과 짐승 특유의 우아한 몸놀림으로 내 무릎 위로 뛰어오르더니 저절로 풀어져 버렸다. 내 무릎에는 접은 자국이 새겨진 네모난 포장지가 하얀 면을 위로 한 채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한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한자 읽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뜻하는 한자 정도는 알았다. 그리고 그 한자는 맨 위에 편지로 치면 받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할 곳에 적혀 있었다. 어린애처럼 삐뚤빼뚤한 엄마의 손글씨로. 나는 컴퓨터로 가서 인터넷을 확인했다. 그날은 청명절이었다. 나는 편지를 들고 시내로 가서 중국 관광객들이 탄 버스가 서는 곳으로 향했다. 거기서 관광객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물어보았다. 낸후이 중 엄마? 중국어 할 줄 아세요? 중국어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지 자신이 없었다. 젊은 여성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고 그녀가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오랫동안 잊으려고 애썼던 언어가 다시 내게 돌아왔고 그 말들이 내 안에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내 살갗을 뚫고 내 뼈를 뚫고 결국에는 내 심장을 꽉 움켜줄 때까지. 아들, 우리 오랫동안 얘기를 안 했지. 말을 걸려고 하면 네가 너무 화를 내서 엄마는 무서웠어. 그런데 요즘 엄마가 항상 느끼는 이 통증이 아무래도 좀 심각한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편지를 쓰기로 했어. 내가 너한테 만들어준 종이 동물들 안에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애들 몸속에 편지를 쓸 거야. 내 숨이 멎으면 그 아이들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온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면 이 종이에
나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넋이 가족을 찾아올 수 있게 허락받는 청명절에 네가 혹시 내 생각을 떠올리면 넌 내가 남긴 일부를 되살릴 수도 있을 거야. 내가 너한테 만들어준 동물들이 다시 뛰고 달리고 덤비면 어쩌면 네가 이 편지를 읽을 수도 있겠지. 이 편지는 중국어로 쓸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내 온 마음을 담아서 적어야 했으니까. 난 그 오랜 세월 동안 너한테 내 삶에 관해 얘기한 적이 없어. 네가 어렸을 땐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야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어째선지 그럴 기회가 오질 않았네. 엄마는 1957년에 허베이성 쓰구루라는 곳에서 태어났어. 네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는 두 분 다 몹시 가난한 농부 집안 출신이었고 친척도 몇 명 없었어. 내가 태어나고 몇 년 안 돼서 대기근이 중국을 덮쳤는데 그때 3천만 명이 죽었단다. 내 첫 번째 기억은 흙을 먹고 있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자다가 깨서 본 거야.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나한테 주고 배를 채우려고 그런 거였어. 그 후에는 형편이 좀 나아졌단다. 쓰구루는 종이접기 공예로 유명한 고장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종이동물을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 마을의 일상에서는 실용적인 마법이기도 했어. 종이새를 접어서 들판에 메뚜기를 몰아내거나 종이 호랑이를 접어서 쥐를 쫓아냈으니까. 음력설이 되면 친구들이랑 빨간 종이로 용을 접었단다. 그 조그만 용들이 머리 위에 하늘로 날아가는 광경은 절대 못 잊을 거야. 용에 매달린 기다란 폭죽이 터지면 그 전해의 나쁜 기억들은 모조리 사라졌어. 너도 봤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그러다가 1966년에 문화 대혁명이 시작됐단다. 이웃이 이웃을 공격하고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는 시절이었지. 누군가 우리 엄마의 남동생, 그러니까 내 외삼촌이 1946년에 홍콩으로 가서 상인으로 자리를 잡은 걸 기억해냈어. 홍콩에 친척이 있다는 건 곧 스파이이자 인민의 적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온갖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 네 외할머니는 가엾게도 수모를 견디다 못해 우물에 몸을 던지셨단다. 네 외할아버지는 그 얼마 후에 구식 사냥총을 든 소년들한테 붙잡혀 숲으로 끌려가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 난 그렇게 10살짜리 고아가 돼버렸단다.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홍콩에 계신 외삼촌뿐이었지. 어느 날 밤 난 마을을 빠져나와서 남쪽으로 가는 화물 열차에 올라탔어. 며칠 후 광둥성에 도착한 나는 밭에서 먹을 걸 훔치다가 어떤 남자들한테 붙잡혔단다. 그 남자들은 홍콩으로 갈 거라는 내 말을 듣고 껄껄 웃었어. 너 운이 참 좋구나. 여자애들을 데려다 홍콩에 파는 게 우리 일이거든. 그 남자들은 트럭 바닥에 나랑 다른 여자애들을 숨기고
국경을 넘었어. 지하실로 끌려간 우리는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처럼 보이도록 구매자들 앞에 똑바로 서라는 지시를 받았어. 여러 가족이 위층 창고에 돈을 내고 우리를 구경하러 와서 한 명을 골라 입양했단다. 나는 첸씨 일가한테 선택받아서 남자아이 둘을 돌보게 됐어.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야 했지. 나는 그 애들을 먹이고 씻겼어. 장도 받고 빨래도 하고 바닥도 쓸었어. 애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중도 들었고, 밤에는 자물쇠로 잠긴 부엌 창고에서 잤단다. 행동이 굼뜨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맞았어. 애들이 말썽을 부려도 내가 매를 맞았고, 영어를 배우려다가 들켰을 때에도 맞았지. 영어는 배워서 뭐 할 건데? 첸 부인이 물었어. 경찰한테 가서 신고하려고? 그럼 우린 네가 홍콩에 미입국한 대륙 사람이라고 말할 거야. 경찰은 신이 나서 널 감방에 쳐넣을걸? 그렇게 6년을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할머니가 날 한쪽으로 잡아 끌더구나. 난 너 같은 애들을 잘 알아. 몇 살이니? 한 16? 언젠가 너희 바깥 주인이 술에 취해서 널 덮칠 거야. 넌 꼼짝도 못할 거고, 안 주인이 알면 네 인생은 진짜 지옥이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도와줄 만한 사람을 내가 알아. 할머니는 아시아인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하는 미국 남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줬어. 내가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챙기면 미국인 남편이 나한테 행복한 삶을 선사할 거라고 말이야. 그건 나한테 하나뿐인 희망이었단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과 함께 카탈로그에 사진을 싣고 네 아빠를 만났던 거야.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내 이야기야. 코네티컷주 교회에서 난 외로웠단다. 네 아빠는 나를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줬어. 그래서 지금도 정말로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나도 아무것도 이해하질 못했고. 그랬는데 네가 태어난 거야. 네 얼굴을 볼 때면 난 정말로 행복했단다. 네 얼굴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가 보였거든. 난 가족도, 고향인 쓰구루도, 내가 알던 모든 것과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네가 생긴 거야. 네 얼굴은 그 모든 게 진짜였다는 증거란다. 내가 꾸며낸 기억이 아니라는 증거. 나한테 마침내 이야기할 사람이 생긴 거야. 난 말이지, 너한테 내 언어를 가르치면 내가 한때 사랑했지만 잃어버렸던 것들을 작게나마 다시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네가 처음 나한테 말을 했을 때 우리 어머니랑 나랑 똑같은 억양의 중국어로 말을 했을 때 난 한참 동안 울었단다. 너한테 처음으로 종이동물을 접어줬을 때, 그래서 네가 웃었을 때 난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만 같았어.
조금 자란 후에 넌 네 아빠랑 내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중간에서 도와주기도 했어. 그때 난 진짜 집에 온 것 같았단다. 드디어 행복한 삶을 얻었다고 생각했지. 우리 부모님도 여기에 계셨으면, 그래서 내가 만든 음식을 잡수시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중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로 여기는 게 뭔지 아니? 자식이 다 커서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야. 아들, 네가 중국 사람처럼 생긴 네 눈을 안 좋아하는 거 엄마도 알아. 엄마를 닮은 눈 말이야. 네가 중국 사람처럼 뻣뻣한 네 머리카락을 안 좋아하는 것도 알고, 엄마를 닮은 머리카락을. 하지만 너라는 존재 자체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줬는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런 네가 엄마한테 말을 안 하려고 했을 때, 또 너한테 중국어로 말을 못 걸게 했을 때 엄마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때 엄만 모든 걸 다시 잃어버린 기분이었어. 아들, 왜 엄마랑 말을 안 하려고 해? 너무 아파서 더 쓸 수가 없네. 젊은 중국인 여성은 나한테 포장지를 돌려주었다. 나는 차마 그 여성의 얼굴을 올려다볼 수가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나는 여성에게 엄마의 편지글 밑에 아이라고 읽는 한자를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포장지에 그 한자를 몇 번이고 적었다. 엄마의 글씨와 내 글씨가 포개지도록. 중국인 여성은 손을 뻗어 내 어깨를 살며시 쥐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떠났다. 나와 내 어머니만 남겨놓고서. 접힌 자국을 따라서 나는 포장지를 다시 접어 라우우를 만들었다. 팔꿈치 안쪽에 살포시 올려놓자 라우우가 가르랑거렸다. 그렇게 우리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